지난 동영상에서 스탠포드 비뇌 검사가 이제 확립된 과정까지 말씀드렸고요. 오늘 동영상은 이제 그 다음 역사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터먼 박사는 그 비뇌 박사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쪽 반대쪽에 이제 똑똑한 아이들이 관심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비뇌 박사는 이제 상대적으로 학습이 부진한 아이들을 위한 이제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 그 보충 교육 대상자들을 걸러내기 위한 검사를 개발했는데, 당연히 이제 비뇌 박사도 그 반대쪽에 아주 뛰어난, 그러니까 뭐 자기 나이보다 훨씬 빨리 발달한 아이들이 눈에 띄었겠죠. 근데 비뇌 박사는 이제 남긴 그 기록을 보면 인간의 지적인 역량이라는 것이 그렇게 하나의 수치로 딱 단순하게 평가되긴 좀 어려울 것이다.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이 수치를 우선 아이들을 걸러내는 평가로 잘못 활용되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거부감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걸 미국으로 가져간 터먼 박사는 고지능 아이들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깊어가지고 그런 고지능 아이들을 이제 따로 좀 골라내서 그 아이들에 대한 이제 장기 추적 연구를 했던 자료들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동부 쪽에서 활동을 했던 홀링워스라는 여자 학자도 사실은 이 검사를 활용을 해서 동부 쪽에서 이제 고지능 아동들을 모아서 그 아이들의 장기적인 발전 행태를 좀 자세히 연구하는 연구 프로젝트를 수행했습니다. 그래서 홀링워스 박사는 이제 자기가 나이가 많아서 더 이상 이 연구를 수행할 수 없을 거라는 것을 알고 제자들을 상당히 철저히 훈련을 시켜서 장기 연구 결과를 이어나가도록 상당히 철저한 대비를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지능 아동에 대한 연구가 이제 미국의 서부에서는 이제 터먼 박사가, 미국의 동부에서는 홀링워스 박사가 남겨놓은 이제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 자료들도 좀 들여다보면 재미있는 구석들이 있긴 한데 그 얘기까지 하려면 너무 이제 얘기가 길어지니까요. 그 뒤에 이제 지능검사의 역사를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동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능검사가 이제 대대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확산되는 것은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과 연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미국이 이제 처음엔 되게 1차 세계대전도 마찬가지고 2차 세계대전도 마찬가지고 유럽에서 일어나는 그 말하자면 소위 제국주의 강대국들, 산업혁명의 그 선두 국가들이 서로 이제 치열하게 이제 전쟁을 일으키는 상황에 우리가 왜 휘말려 들어가야 돼? 이런 반전의식이 상당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결국 미국이 1차 세계대전도 2차 세계대전도 참전하고, 그리고 사실은 승전국이었죠. 그래서 이제 미국이 이제 신흥 대국으로서 인구도 많이 있고 식량 자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물자들을 많이 가진 상태에서 유럽의 이제 강대국들이 전쟁으로 피폐해진 다음에 막대한 물량과 인력을 이제 가지고 이제 참전함으로써 이제 결과적으로 전쟁의 승패를 결정짓고 승전국이 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미국이 초강대국으로 힘을 이제 성장시키는 중요한 계기로 삼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자,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였겠지만 그 당시만 해도 20세기 초 중반까지도 사실은 농업이 가장 중요한 산업이었으니까 제조업은 이제 매우 빠르게 성장하고 그것이 이제 다른 나라에 대한 비교 우위를 만드는 중요한 그 역할을 했다는 것은 맞지만 대부분의 인구는 여전히 농업에 종사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인구의 젊은 장정들은 농촌에서 그야말로 이제 곡식을 가꾸거나 아니면 가축을 기르는 그런 일에 종사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제 미국이 전쟁에 참전함으로써 수십만, 경우에 따라서 100만 단위의 전국에서 이제 젊은 청년들을 긁어 모아서, 사실은 10대 후반부터 아마 그 군인으로 모집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청소년을 갓 지난 젊은 친구들을 이제 끌어다가 전쟁터에 밀어넣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친구들을 급하게 조직해서 훈련시켜가지고 군인으로 만들어서 대서양을 건너서 유럽의 전쟁터로 데려가야 되는데, 이 농민의 혹은 카우보이의 자식들을 단기간에 훈련을 시켜서 전쟁을 수행시키려고 하다 보니 훈련이 잘 되는 친구가 있고 잘 안 되는 친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이제 미국 육군에서 이 친구들의 이제 그 전쟁 기술에 대한 습득 능력을 평가하는 이제 시스템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터만 박사가 이제 그 연구에 적극적으로 이제 참여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 내에 간단한 검사를 통해서 많은 이제 소위 장정들을 평가하는 시스템을 만들어낸 것 같아요. 그래서 초창기에는 A, B, C, D, E 뭐 이렇게 등급제로 이제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제일 높은 등급의 A 등급의 이제 청년들 혹은 이제 말하자면 젊은 친구들은 하사관이나 이제 장교 훈련을 시키고, 제일 이제 낮은 등급의 친구들은 비교적 좀 단순한 업무, 그야말로 뭐 소총수라든가 아니면 뭐 짐을 아르는 수송병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이제 공사를 한다든가 뭐 짐을 운반하는 공병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이제 분류를 해서 이제 그 말하자면 이제 그 배치를 한 것이죠. 그게 상당히 효과를 봤던 것 같아요. 유럽의 이제 전통적인 소위 강대국들이 이제 미국이 hun전한다 그러니까 초창기에 좀 얘네들이 뭐 제대로 하겠어? 뭐 약간 그런 의구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 강대국들이 한 건 오랜 동안에 군대를 조직하고 운영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조직화돼 있고, 그 군대 소위 군사학 병사들을 관리하는 체계가 상당히 확립되어 있었던 데 비해서 미국의 그 농사꾼의 자식들이 그렇게 훈련을 시켜가지고 금방 제대로 된 군대가 될 수 있을까 의구심을 가졌는데, 막상 이제 대서양을 건너서 들어온 미군 병사들이 상당히 조직적이고 전쟁 수행을 꽤 잘한다는 것들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 바탕에는 이제 터망 박사가 이제 병사들 잘 분류하고 평가하는 시스템이 상당히 주요했던 것이죠. 자, 이거 생각하기에 따라서는요, 이것은 이제 유럽 군대가 갖고 있지 못한 장점이기도 합니다. 유럽 군대는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장교는 귀족들이 했겠죠. 아무리 전쟁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귀족들이 평민 장교의 지휘를 따른다는 게 거부감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장교는 귀족들이 하고 병사들은 이제 평민들이 하는 그런 체제인데, 이게 뭐 귀족의 자제라고 그래서 전쟁을 제대로 전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무조건 주어지는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겠죠. 그런 이제 장교들이 지휘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전략 실패도 일어날 테고, 반대로 평민 중에도 굉장히 이제 전략적인 사고가 잘 되고 이제 경험을 통해서 상당히 전쟁 수행을 잘할 수 있는 병사도 있었겠죠. 그래서 이제 하사관 제도가 생긴 것이 아닐까 그렇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하사관들이 군대를 경험과 실력에 따라서 이제 관리를 하고, 장교들은 이제 뭐 약간 뭐 상징적인, 말하자면 그래도 이제 전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누군가 이렇게 앞에서 나서서 뭐 높은 그 큰 말을 타고 거기서 병사들을 이제 끌고 나가는 어떤 상징적인 대장들이 필요했을 테니까요. 물론 그 옆에 뭐 기수도 붙이고 뭐 나팔수도 붙이고, 그리고 상당히 이제 전쟁에 유능한 이제 하사관들이 다 보좌를 했겠지만 귀족들이 앞장서서 전투에 이제 위험을 무릅쓰면서 병사들을 격려하고 끌고 나가는 그런 상징적인 역할을 하고, 실질적인 지혜는 이제 하사관 그런 체제 같습니다. 근데 이제 미군 병사들은 다 평민인데 따라서 위아래가 없고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무질서한 조직일 수도 있었으나, 이게 지능검사에 의해서
상대적으로 전략적인 판단을 잘하고 사고가 빠르고 판단이 정확하고 실제로 이제 그런 친구들이 훈련 과정이나 아니면 전쟁 수행 과정에서 이제 능력을 인정받으면 소위 능력에 따라서 승진을 해서 체계를 갖추다 보니 신분이나 혈통에 의한 체계보다는 보다 합리적인 체계를 자랑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유럽의 장군들이 미군을 상당히 우습게 알았는데 생각보다는 굉장히 잘 조직화되어 있고 전쟁 수행을 꽤 잘한다는 것을 알고 놀랐다. 당연히 이제 미국 육군에서도 그런 지능검사에 통한 분류체계가 상당히 전쟁 수행과 효율적인 조직을 운영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느꼈겠죠. 그래서 사실은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 사이에는 지능검사가 지나치게 좀 과대하게 적용되어서 예를 들어서 미국의 시민권을 부여한다는데도 활용되고 심지어는 이제 지능이 낮은 아이들은 아예 좀 거세를 한다든지 해가지고 그 우생학이라고 그러죠. 전체적인 국가의 어떤 인적 자원의 질을 끌어올리는데 써야 되지 않느냐. 그런 식의 좀 지나친 지능검사 맹신론도 돌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이제 히틀러가 그런 우생학을 좀 이상하게 활용을 해서 소위 인종 말살, 인종 청소 이런 이제 만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2차 세계대전 뒤에는 이 지능을 가지고 인간을 평가하는 것에 대한 상당한 거부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미국 그 육군에서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거쳐서 그러한 병사들의 새로운 기술, 새로운 전략적인 능력을 판단하는데 굉장히 효과를 봤다는 것을 아주 강하게 각인시켰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미군에서는 지능검사가 굉장히 중시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도 이제 TV에서 옛날 영화들 막 보여주는데 본 레가시라는 본 시리즈라고 꽤 인기 있는 영화가 있어요. 거기에 본 레가시라는 그 영화에서 그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신병을 징집할 적에 지능검사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기준이 있어요. 지능지수 82를 기준으로 해서 82가 안 되는 친구들은 입대 금지를 법으로 정해놨더라고요. 그 영화에서 이제 주인공이 징병관이 내 지능지수를 12포인트나 살짝 장난을 쳐가지고 나를 입대시켰어. 그런 대사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친구 70밖에 안 되는 소위 발달장애였다는 것을 암시하는 거죠. 그런데 유전적인 여러 가지 의료적인 첨단의 어떤 과학기술을 이용해서 이 사람을 유전자 조작을 해가지고 아주 강력한 살인 무기로 특수작전을 수행하는 이제 병사로 만들었다. 그런 이제 영화적인 구성을 가지고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바이오 엔지니어링이 굉장히 발달하고 있는 상태니까 거기다가 이제 작가의 상상력이 포함되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언뜻 드러나는 그런 얘기가 미국은 여전히 지금도 지능검사를 군대에서 중요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그 비뇌 검사의 어떤 간략화 버전 이런 것들이 해서 상당히 집단 평가 방식도 발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 지능검사는 300가지 이상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300가지나 되는 검사가 그냥 마구 사용되는 게 아니고요. 10개의 표준 검사하고 비교 검정을 해가지고 상당히 상관계수가 높게 나타나는 검사만 공인된 지능검사로 인정을 합니다. 표준 검사 10개가 이제 리스트가 실제로 우리가 검색을 하면 잘 찾을 수가 있긴 한데 나라별로 좀 다릅니다. 그래서 알프레드 비네의 이제 검사를 바탕으로 하는 스탠파드 비네 이건 이제 첫 손가락에 들어가지만 우리나라에서 많이 사용되는 웩슬러 검사, 카우프만 검사 이런 게 다 10대 표준 검사에 들어가죠. 그 다음에 이제 맨사에서 상당히 오랫동안 사용했던 레이븐스 매트릭스라는 검사도 10대 검사에 들어가더라고요. 그 다음에 지능이론을 상당히 이제 발달시키는 데 기여했던 학자, 카텔이라는 사람의 이제 검사도 영국에서 많이 사용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미국에서 지금 사용되고 있는 SAT 시험도 사실은 지능검사 일종으로 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뭐 육군에서 사용하는, 미국 육군에서 사용하는 뭐 지능검사,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 검사들의 결과가 이제 다른 검사의 결과가 크게 차이 나지 않게끔 지수가 상당히 관리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얘기가 너무 길어져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